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중회귀 모형에서 모집단 회귀 개수 추정 및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모형이라고 하면은요, 독립변수가 복수인 회귀 모형을 가리키죠. 그 복수의 독립변수 중에서 연구자가 특별히 y와의 관계성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x 변수, 이거를 우리는 주 설명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x 변수들은 x와 y 간의 관계를 볼 때에 거기에 그 관계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들, 이걸 이제 통제 변수로 회귀 모형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회귀 모형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 제3의 교란 요인들을 측정하여 다중회귀 모형의 통제 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그것들의 효과를 통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통계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모집단 회귀 개수를 추정한다 했을 때는 이제는 추리통계 영역으로 넘어와서 모집단 회귀식을 쓰게 되면 베타로 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x와 y 간의 관계가 이 표본에서 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머물지 않고 추리 통계에서는 모집단에서 그 xj와 y 간의 관계가 어떠하냐, 유의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추론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집단 회귀식을 설정해서 이 경우에 만약 xj와 y와의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나 다른 x들은 효과를 통제하고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베타 j가 xj와 y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회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xj와 y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베타 j에 대한 추정 및 가설 검증에 초점을 맞춰보죠. 자, 모집단 모수가 확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표본 회귀식을 쓰게 되고요. 그 모집단 모수에 상응하는 표본 회귀 개수, 이 경우에는 xj와 y 간의 관계니까 bj가 되겠죠. 이게 이제 표본 통계량이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 모수는 베타 j, 그리고 추정량은 표본 통계량 bj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바로 물어봐야 될 게 이 표본 통계량 BJ의 표본 분포는 뭐냐? 이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표본 분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바로 모든 회귀 개수의 경우에 그 표본 회귀 개수의 표본 분포는 n 사이즈가 30 이상이면 정규 분포를 그린다 하는 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는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째가 점 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두 번째가 구간 추정,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설 검증의 형태인데, 그렇다면 하나하나 그와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요, 이 경우에는 점 추정이 뭐냐 했을 때는 이 베타 J 값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이 점 추정 하나의 값으로 한번 추정해 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이 표본 통계량 BJ의 값, 다시 말하면 이 BJ가 바로 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추정치는 뭐냐 했을 때는요. 이게 BJ가 정규 분포를 그리면 이 정규 분포를 그릴 경우에는 그 정규 분포의 모양을 최종 확정해 주는 게 바로 표본 오차라고 그랬어요. SE. 그러면 우리는 이제 SE 공식을 통해서 SE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SE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구간 추정치를 구할 때에 알파가 정해지고 나면
1-알파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을 나타내죠. 이 신뢰 수준을 나타내죠. 거기다 퍼센테이지로 표시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줬어요. 그래서 알파가 0.05라고 치면 이게 0.95가 되고 100을 곱해주면 95%의 신뢰 수준에서의 신뢰 구간 이제 이런 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바로 이게 이제 정규 분포를 그린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점 추정치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곱하기 se 그리고 오른쪽 상한선은 점 추정치 플러스 t 2분의 알파 곱하기 s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t 2분의 알파 곱하기 se를 우리는 마진 오브 에러 오차 범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으로 가게 되면 가설 검증의 경우에는 먼저 영구 가설이 설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영구 가설은 이론에 근거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그 추정을 하는 그걸 가설이라고 하죠. 영구 가설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xj가 y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의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영구 가설인데 항상 이 영구 가설은 모집단 레벨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영구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xj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x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xj가 y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 회기식을 우리가 설정을 했고 그 회기식에서 베타 j가 바로 이 경우에 모집단 모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모집단 모수로 이 연구 가설을 수식화하면 그게 바로 대립 가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립 가설에서 베타 j가 0이 아닐 것이다. 베타 j가 0이다 하는 얘기는 xj와 y 간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연구 가설에서 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곧 베타 j가 0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 여집합인 귀무 가설은 베타 j가 0일 것이다. 바로 이어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검정 통계치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t 분포를 그리게 되죠. 바로 이 표본 통계량을 표준화해 줄 때 바로 이 SE 표본 오차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본 통계량 마이너스 표본 통계량의 기대값 나누기 표본 오차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기대값 하면 베타 j 아니겠습니까? 모집단 모수. 그런데 이 베타 j의 경우에 항상 가설 검증에서는 이 베타 j는 일단 이 귀무가설 설정돼 있는데 이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돼서 바로 t 값은 bj 나누기 se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귀 분석에서는 자유도가 이 t 분포상에서 자유도가 검정 통계치의 자유도는 n-k-1입니다. 이 n은 표본 수고요. k는 독립변수의 수입니다. x의 수죠. x의 수. 그리고 항상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가경역 경계값은 이 경우에 양측 검증이 되죠. 양측 검증.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여기에 t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알파를 반으로 나눠서요. t 분포상에서 좌우 꼬리 부분에 0.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경계선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t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degrees of freedom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좌측 우측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판정할 때는 그 판정법은 검증 통계치가 여기서 이제 계산한 t 값 있죠. 검증 통계치가 이 기가경역 경계값보다 더 좌우로 더 극단적인 값을 갖느냐 아니면 그 경계값 안쪽의 값을 갖느냐에
근거해서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좌측 경계선 이 값보다 작거나 혹은 우측 경계선보다 더 큰 값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유의확률 P값. 바로 P값이 알파보다 같거나 작으면 또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 기각 영역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이 t 2분의 알파, 바로 이 부분이 이 면적이 2분의 알파, 이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이 경계선이 있죠. 이게 바로 왼쪽 경계선은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여기는 m-2가 아니고 m-k-1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값과 알파 값을 비교한다 했을 때는 바로 이 P값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검증 통계치의 값이 이 T분포상에서 그 값이 확정이 되면 그 값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올 확률이니까 바로 이쪽 이 검증 통계치보다 오른쪽 면적 그리고 양측 검증인 경우에는 이것과 대칭되도록 이쪽에 또한 면적 이 두 면적을 합할 때 p-value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계선 기각 영역 경계값을 기준해서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을 합하면 알파 값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검증 통계치 경계선을 기준해서 더 좌우의 면적을 합한 게 p-value라고 한다면 검증 통계치가 이 경계선을 더 벗어나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고 했으니까 검증 통계치가 이 경계선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P 값이 알파보다 작은 값이 되면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 값이 알파보다 작을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단측 검증에 대해서 보면 모집단 상관계수가 아니고 모집단 회귀계수에 관한 유의성 검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가설에서 xj가 y에 이번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줬죠. 정의 방향인지 부의 방향인지 정의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x들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그렇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대립가설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바로 bj가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가 될 거고요. 그의 여집합인 귀무가설은 bj가 0보다 같거나 작을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측 검증의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우측 검증이 되는데요. 이게 0보다 크니까요. 어찌됐건 이 단측 검증의 경우에는 바로 귀무가설에서 이 등호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뽑아서 임시 귀무가설로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임시 귀무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임시 귀무가설이 맞다고 가정하자.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가설 검증은. 그럴 경우에 검정 통계량은 결국 이 BJ를 표준화한 값이니까 BJ 마이너스 베타 J가 되지만 베타 J는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나누기 표본오차 SE 이 표본오차 속에 일정한 에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한 거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T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T분포를 따르고 T분포의 모양은 자유도에 의해서 꼬리 부분이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유도가 명확하게 확정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기각 영역 경계값은 한쪽 꼬리 부분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알파로 하지 않고 바로 알파 그대로 하고요.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입니다. 네. 판정법은 검정 통계치가 바로 이 기각 영역 경계값보다 더 오른쪽의 값을 가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우측 검정이기 때문에요. 또한 이 경우에도 P값을 보면 되는데 이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이때 이제 P는 P값을 계산할 때 이 경우에는 한쪽만 보게 되는 거죠. 좌우 쪽을 더하지 않고요. 자, 먼저 앞에서 그러면 임시 귀무가설을 기각을 했는데
여전히 귀무가설 중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아직 기각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는 단측 검증의 경우에는 임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면 나머지 0보다 작은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기각이 된다 했는데 그 부분은 임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남은 귀무가설도 자동 기각되는 것은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 이, 이 임시기무가설, 이 경우에는 이제 베타 J인데요. 로 XY가 아니고 상관계수가 아니고 베타 J. 이 베타 J가 0일 때를 기준해서 표본 분포를 그렸죠. 그게 중앙값일 때 표본 분포. 그리고 여기에 경계값이 있죠. 알파의 경계값이. 그럴 경우에 이 알파의 경계값을 놓고 봤을 때의 검정 통계치가 이보다 더 바깥에 값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시기무가설 하에서 임시기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당연히 검정 통계치가 이보다 바깥의 어떤 값이니까 P값은 바로 이 경계값보다 오른쪽 이니까 이 P값이 알파보다 더 작겠죠. 그렇다면 검정 통계치가 이 값이면 이 값은 이제 고정이지요. 검정 통계치 값은. 그런데 만약 모집단의 이 베타 J 모집단의 모수가 0보다 더 작은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 표본 분포의 중심값이 이동을 하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그럼 표본 분포가 이런 점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검증 통계치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고정돼 있는데 이러한 그 0보다 더 작은 중앙값을 가진 표본 분포일 경우에 그 경계값은 계속해서 이 값에서부터 이 경계값은 왼쪽으로 더 치우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증 통계치는 이 분포에서는 오른쪽 분포보다도 훨씬 더 이 극단적인 값에 해당하는 거죠. 이 꼬리 부분에. 그러니까 이 경계선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자리매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분포에서는 기각 영역 경계값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값이 돼서 이러한 귀무가설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0보다 중앙값이 작은 어떠한 표본 분포를 그리더라도 이 귀무가설 경계값 선에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면 이보다 더 작은 중앙값을 가진 표본 분포는 모두 다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값을 기준으로 알파 값을 보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이 P값을 계산할 때 이 경계값도 한쪽만 보기 때문에 이 P값도 이 검증 통계치보다 같거나 더 큰 값이 나올 확률 이쪽만 보면 되죠. 이걸 좌우 대칭해서 이걸 2배로 해주지 않고요. 이 P값. 그래서 이 P값과 이쪽 알파 값을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돌려서 다중 회귀 모형 결과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회귀 개수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게 되면 이 경우에 만약 이 두 개의 변수를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능, 부모, 그리고 종속 변수 y는 학업 성취도다. 이런 예시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 같으면 먼저 부모 경제력이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모집단 수준에서 말이죠. 이거는 지금 표본에서 얻은 표본 회귀 개수죠. 표본 회귀 개수. 이 표본 회귀 개수를 거기에 딸린 SE 값으로 표준화하게 되면 그게 바로 T값 아닙니까? 이게 검정 통계치. T값이 3.755예요. 그러니까 T분포상에서 검증 통계치가 3.755면 보통 2분의 알파를 0.05로 놓거나 0.01로 놓는 경우보다도 알파를 0.05나 0.01로 놓더라도 훨씬 그보다도 더 극단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 P값을 보니까 소수점 세 자리까지도 0.000인 걸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 곧
부모 경제력의 이 부모 경제력과 Y 간의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베타 2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베타 2가 0이 아니다. 0이다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0이 아니다 하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확보가 되는 거죠. 지능도 마찬가지죠. 부모 경제력을 볼 때는 지능을 통제 변수처럼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능과 학업 성취도 관계를 볼 때는 이제 부모 통제력을 통제력의 영향을 통제하고 배제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통제 변수처럼 취급하면 되겠죠. 지능의 경우에도 그 검정 통계치를 보면 6.33입니다. 이보다 더 크죠. 그리고 유의 확률이 0.000.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지능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모집단에서 상당히 유의한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모집단 회귀개수 추정 및 유의성 검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회귀분석 결과표가 나오면 그 결과표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해서 이제 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 코에피션트 표 중심으로 회귀 개수 있는 표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앞에 표를 보고 표본 회귀식을 쓸 수 있어야겠죠. 이 경우에는 x1과 x2 변수가 두 개이니까요. x1은 지능, 그 다음에 x2는 부모 경제력 이렇게 했죠. 이게 학업 성취도. 그래서 그 개수들, 표본 회귀 개수들을 갖다가 적으면 표본 회귀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 연구자는 왜 이걸 돌렸을까?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부모 경제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걸 돌렸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모집단의 회귀식은 뭘 설정했을까? 그 경우에는 표본 회귀식이 x가 두 개니까 모집단의 경우에도 거기에 준하는 모집단 회귀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다만 회귀 개수를 모집단 모수에 상응하는 그리스 문자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립가설의 경우는 뭐가 되겠는가? 이 경우에 연구자는 당연히 이 부모 경제력과 학업 성취도의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첫째 있다. 그렇다면 이 x2와 y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베타2가 0이 아닐 것이다.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집합인 베타2는 0일 것이다가 귀무가설이 되겠죠. 검정 통계치 t값 우리는 3.75를 확인했고요. 유의 확률 p값 0.000. 그래서 결론은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하는 거고요. 또한 연구가설을 이러한 부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지능과 학업 성취도 관계. 그러면 모집단 회귀식은 동일할 텐데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은 이 경우에는 베타1이 대립가설의 모집단 모수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1이 0이 아닐 것이다. 귀무가설은 0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치 t값 유의 확률 근거에서 결과는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으로 그 표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귀개수 표를 보고 해석하는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정결정계수라고 하는 부분을 이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하나 좀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귀식을 돌리게 되면 그 회귀 모형의 설명력, 그 회귀식이 얼마나 y를 예측함에 있어서 예측력이 있느냐, 설명력이 있느냐, 그게 바로 이 r 스퀘어, r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0.405,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를 전체 평균값 가지고 예측했을 때에 비해서 이 회귀 모형, 지능과 부모 경제력이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회귀식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게 됐을 때는 전체 평균으로 설명했을 때 그 설명이 안 되는 그 분산
별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에러 오차들. 그 부분 중에서 40.5%는 이제는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0.5%에 해당하는 거죠. 설명력이 100%라 치면 R스퀘어 값이 1이 될 텐데, 그 경우는 이제 모든 그 스캐터 플롯을 찍었을 때 그 모든 점들이 한 회귀 선상에 다 있을 때 R스퀘어 값이 1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40.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adjusted R 스퀘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조정 R 제곱 값인데 이 경우에는 0.391입니다. 이보다 좀 더 작죠. 왜 이게 이제 이 조정 회귀 R 스퀘어 값이라는 게 있느냐 하면 이 회귀식을 돌리게 되면은요. 회귀식에다가 x 독립변수를 하나하나 추가만 해도 그 추가한 x가 실제 y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추가하는 그 숫자만 늘어나더라도 R 스퀘어 값은 일정한 정도 늘어나게 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adjusted R 스퀘어라고 하는 값은 그 숫자로 인해서 늘어나는 R 스퀘어는 제하고 순전히 그 x들이 정말 y와 관계 있는 그러한 부분만을 반영한 R 스퀘어 값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순 회귀 모형을 볼 때는 바로 이 R 스퀘어 값 자체로 그 모델의 설명력을 바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중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x가 늘어난 증분에 의해서 x수가 늘어난 것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높아지는 R 스퀘어는 제하고 그 추가된 x들과 y 간의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마지막으로 이 조정 R 스퀘어라고 하는 조정 결정 계수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은 그 공식은 이런 건데요. 공식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이 도출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1-R 제곱.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 n이라고 하는 게 샘플 사이즈죠. 그러니까 n-1 샘플 사이즈에서 n-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n-k-1인데 k는 x의 수라고 그랬죠. 독립변수의 수.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수가 여기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분모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작아지죠. 분모는 작아지죠. 분모는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이 부분이 좀 더 커지죠. 이 부분이 더 커지면 여기에서 R 스퀘어랑 커진 값이 곱해지면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있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그 커진 거를 여기서 빼주게 되죠. 이게 빼주게 되면 어찌됐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에 더 커진 값이 곱해지고 그 커진 값이 곱해져서 1에서 빼게 되니까 그 값은 그만큼 더 작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통계에서는 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페널티를 부여를 한 셈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굳이 뭐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adjusted R 제곱 조정 결정 계수가 뭘 의미한다 하는 거는 다중 회귀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